Dubro Suspicion Files.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기이하고 정말 기묘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오늘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한 남자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장소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36cm. 아니, 상식적으로 이 좁디 좁은 관에 어떻게 성인 남성이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시간은 1989년 2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일본 후쿠시마현의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이에요. 주말을 보내고 교직원 관사로 돌아온 한 여성 교사가 있었는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정말 끔찍한 걸 발견하고 맙니다. 화장실, 그것도 재래식 변기. 그 깊은 구멍 안에서 웬 남자의 구두 한 짝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 건물 바깥에 있는 정화조 뚜껑을 열어봤는데 세상에, 그 안에는 사람의 다리 두 쪽이 떡하니 보였습니다. 희생자는 나흘 전부터 실종됐던 청년이었는데요. 마을에서 평판도 아주 좋았다고 하는 26살 칸노 나우유키였습니다. 죄야,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두고 과연 경찰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후쿠시마 경찰의 결론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마디로 칸노 나와유키가 여성 교사를 훔쳐보려고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그냥 수치스러운 사고사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 공식 발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당시 수사관들이나 마을 사람들 생각도 같았어요. 공식 발표가 현장 증거랑은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애초에 사람이 저 파이프에 들어가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이게 진짜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한번 보세요. 정화조 파이프 직경이 겨우 36cm예요. 근데 당시 일본 20대 남성 평균 어깨 너비를 생각하면 희생자의 어깨는 최소 40cm는 됐을 거란 말이죠. 어깨가 파이프보다 더 넓은데 어떻게 스스로 기어들어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의 옷차림도 정말 미스터리했어요. 그것도 이 추운 날씨예요. 진짜 기가 막힌 부분은 이겁니다. 때는 2월, 엄청 추운 날씨였는데 상의를 벗은 채로 발견됐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벗은 셔츠가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아주 반듯하게 접혀서 가슴에 꼭 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좁고 더러운 곳에서 얼어 죽어가면서 셔츠를 벗어서 곱게 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공식 발표를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신발이에요.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발 한 짝은 파이프 안, 자기 머리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나머지 한 짝은 여기서 수백 미터나 떨어진 강둑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말을 믿으려면 그가 신발 한 짝은 강가에 놔두고 다른 한 짝만 들고 와서 정화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을 되짚어보면 의문은 더 커집니다. 그가 가족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사라진 게 24일이에요. 근데 법의학자들이 추정한 사망 시점은 26일경이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텅 비는 이틀. 이 이틀 동안 그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정황이 이렇게나 명확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숨겨져 있던 비밀과 관련된 아주 무서운 두 가지 배후설이 떠오른 거죠. 자, 그 두 가지 가설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살해설. 당시 마을에서는 촌장 선거가 아주 치열했는데 선거운동원이던 칸노가 선거 부정을 알게 돼서 이걸 폭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원자력 관련 은폐설. 그가 후쿠시마 원전의 유지부수 회사 직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건데요. 사건 한 달 전에 원전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이걸 은폐했는데 칸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의 직속상관이 나중에 자살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설은 결국 하나의 공통된 동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부 고발자를 침묵시키는 것,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변태 관음증 환자의 어이없는 죽음으로 위장해서 그가 하려던 폭로의 신뢰도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리려는 아주 악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경찰이야 서둘러 사건을 덮어버렸지만
칸노 나우유키라는 사람을 알던 주변 사람들은 절대 그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동료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니 제발 다시 수사해달라고 청원 운동을 벌인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4천이라는 숫자가 왜 대단하냐면요. 당시 이 마을 전체 인구가 3,50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전부 그리고 그 외 사람들까지 온 동네가 한마음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외친 겁니다. 하지만 이 간절한 목소리는 결국 경찰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단순 살인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한 명이 범인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권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과 진실을 사회가 함께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기이한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결국 이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인 동시에 수사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총체적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죠. 첫째,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깨가 파이프보다 넓어요. 둘째, 증거들이 다 모순됩니다. 뜬금없는 곳에 있던 신발 한 짝, 추운데 벗어서 곱게 접어둔 셔츠, 사라진 이틀간의 행적, 전부 공식 발표랑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정치적으로나 원전 문제로나 그를 침묵시킬 만한 강력한 동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2004년에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36cm의 좁은 파이프는 그의 관이 되었고 진실을 외면한 사회의 침묵은 그의 무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